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핫 이슈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이슈 1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요즘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분야 뭐 이런 데서 MZ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MZ 세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네, 사실 우리가 세대 구분할 적에 제일 말을 많이 했던 게 베이비 부모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대략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1955년부터 64년까지의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MZ 세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낀 X 세대가 있고 그렇죠. 이 M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가 하면 2000년 이후에 주역이 될 세대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밀레니얼 세대. 그래서 대략 출생 연도를 따지는 걸 보면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2000년도 전까지를 네. 갖다 대상으로 하고 Z세대는 1990년도 중반부터 해가지고 2010년도 정도까지 네. 태어난 세대를 Z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X세대의 자녀를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X세대의 자녀가 대략 Z세대가 되는 그렇죠. 거고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가 M세대가 M세대죠.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해서 만든 게 MZ세대인 것 같은데 네네. 이런 MZ세대의 특성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차이점을 볼 것 같으면은 M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나가지고 겪은 것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외환위기라든지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모님들이 겪는 걸 봤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겪었죠.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본다면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그래도 좀 남아 있는 사람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때는 이 사람들이 욜로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번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재밌게 살자 이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볼 거, 이 세대 행동을 볼 것 같으면은 파이어족, 그러니까 빨리 네. 은퇴해서 돈을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독립하자라는 그런 쪽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 투자의 주역이 이 M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Z세대 같은 경우에는 M세대는 태어나가지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을 차례로 다 겪은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네. Z세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디지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품에 껴안고 사는 세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세대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네. 기성세대에서 보는 시각이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별로 많지 않은데 어떤 네. 한정판 명품 이런 데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SNS가 네. 주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기준으로 하면은 퇴근 후에 회식은 잘 참여를 하지 않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소모임을 잘하더라. 오, 이런 네. 지적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ESG 문제에 관해서 네. 환경이라든지 어떤 공정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목소리가 큰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또 특징들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또 보면 MZ세대의 경제적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 M세대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 한 22%가 되고 Z세대가 한 14%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를 합치면은 36%가 되거든요. 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지금 현재 한 15% 정도고 X세대는 한 2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만 놓고 봐도 X세대보다도 더 소비력이 강해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물건을 살 때 어린 자식들의 의견을 참고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가정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할 때 네. Z세대 네. 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는 가정이 10개 중에 7개였습니다. 그런가요? 그건 아무래도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워낙 제품들이 디지털화되고 빨리 바뀌니까 부모님들이 물건을 살 적에 힘들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제품 선택에 있어서
이 자녀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사지 않더라도 어떤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구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Z 세대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MZ 세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대표적으로 꼽는 기업이 구찌입니다. 구찌 같은 네. 경우에 나이 든 직원들이 젊은 직원을 갖다 멘토로 삼는 그래서 네.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그런 오. 제도가 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또 30살 미만의 젊은 직원들로만 구성돼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는 그림자 위원회 이런 네. 게 있다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 말이 사실입니까? 저도 이 취재를 하면서 봤는데 구찌스럽다라는 게 쿨하다라는 뜻으로 네. 바뀌었답니다. 왜 그런가 그렇군요. 하면은 네. 구찌가 모피 사용을 금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 중성적 디자인 그러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적 중간, 디자인을 네. 채택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왜 길거리 브랜드 스트리트 패션하고 협업을 해서 네.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MZ 세대의 의견을 100% 반영을 반영을 했다. 한 기업 경영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나이키도 대표적인 그런 기업에 속합니다. 흑인이나 여성, 장애인 그리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나이키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역시도 MZ 세대에 주목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판도드 아시죠? 네. 판도드가 작년에 이 가입자 숫자가 알리바바를 잠깐 넘어섰다 그럽니다. 오. 물론 지금은 이제 알리바바가 조금 많긴 하지만 네. 잠깐 넘어섰는데 그 이유를 분석한 걸 보면은 뭔가 하면은 판도드가 저 영업 방침이 MZ 세대를 겨냥한 어떤 커뮤니티 소비라든지 네. 모바일을 통한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어. 맞춤형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면은 이제 직장 동료로서 또 MZ 세대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MZ 세대가 주요 기업의 직원들 가운데 대략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죠. 카카오하고 네이버에서 보상 문제를 놓고 직원들이 직접 의사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들이 느끼는 거를 갖다가 감춰두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SNS를 표현하죠. 통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공평, 정의, 네. 환경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MZ 세대가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금 흔히 보는 노조의 일반적인 행태 그러니까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친다든지 이것보다는 어떤 SNS를 통한 말하자면 의견 규합 네, 그렇죠. 내지는 자기 표출로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ESG가 대세다 하는 것도 결국은 MZ 세대의 역할이 크지 않느냐 하는 네.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또 MZ 세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면밀히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조선업의 이제 또 수주가 늘어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한참 호황이었던 2015년하고 지금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조선업 종사자가 19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조선 빅3 현대, 대우, 삼성 직원 숫자를 보더라도 4만 6천 명에서 2만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쫓아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있었는데 최근 4년간 조선업에서 연구 인력들이 한 370명 나간 사람들 중에 370명이 네. 어디가 있었는가 하면 한국 항공우주 있죠. 네. 카이로 옮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조선업에서 정말 잘하는 연구 인력들이 버티지 못하고 항공우주 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아하. 그만큼 말하자면 조선업이 사람을 못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호황을 맞고 있지만 과연 앞으로 뭐 신연료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 개발을 담당해낼 힘이 있겠느냐 하는 네. 이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습니다. 지금 뭐 호황이라고 해서 채용을 늘리고 또 뭐 불황이라고 뭐 다 자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래가지고 최근에 기사 나온 걸 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 연구 인력들, 박사급 인력들을 지키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2016년 이후에도 매년 신규 사원은 채용을 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서울대하고 네. 이 협업을 맺었습니다. 산학 협업을 맺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학원 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대중공업이 원하는 어떤 그 강의 과목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또 중공업 AI 과정을 개설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좋아져서 이런 일을 할 게 아니고 좀 나쁠 때도 네. 인력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슈퍼 사이클을 갖다가 이어나갈 수 있는 거는 마지막 보루는 인력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